사람들은 저더러 오지랖이 넓다고들 해요. 지금이야 그 오지랖 덕분에 웃으며 살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그런 저를 늘 못마땅해 했죠. 제 이야기는 바로 그 오지랖에서부터 시작돼요. 저는 본사 회계팀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매일 숫자로 가득한 엑셀시트와 씨름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탓에 늘 사서 고생을 하는 편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저희 동네 낡은 고시원에 살던 민석 씨. 법조인을 꿈꾸며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하루는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이 유난히 헬쑥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 다음 날부터 일부러 음식을 넉넉하게 만들어 반찬통에 담아 쥐어주곤 했어요. 또 저희 회사와 계약된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라흐만 씨가 있었어요. 말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숙사에서 쫓겨날 뻔했을 때 제가 인사팀과 관리소장을 찾아가 밤늦게까지 설득해서 겨우 문제를 해결해준 적도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제게 고맙다고 했지만 남편 도현 씨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늘 혀를 차며 말했죠. 그렇게 정처 없이 다 퍼주기만 하니까 당신이 맨날 손해보는 거야.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해. 저는 딱히 반박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그래도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요 라고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그토록 비난하던 저의 작은 친절들이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또다시 기적처럼 일으켜 세울 가장 큰 힘이 될 줄은요.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선의에서 시작되었고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어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건 남편이 본사 임원에게 불려갔다 온 그날부터였어요. 남편은 본사 전략기획실 소속으로 특유의 카리스마와 언변으로 사내 정치와 흐름을 읽는데 아주 밝은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와 달리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죠. 여보, 나 이제 사장 되는 거야? 본사에서 식품 공장 하나를 통째로 맡기겠대. 그것도 지분까지 넘겨준다잖아? 남편이 말한 곳은 코로나 시국에 반짝 주목받았던 하지만 실상은 재고 관리 문제와 설비 노후화로 골머리를 앓던 부실 자산에 가까운 공장이었어요. 본사는 유능한 인재에게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골칫덩이를 처리하고 싶었던 거고 남편의 허영심을 그 미끼로 사용한 거였죠. 저는 회계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공장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죠. 여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하지만 남편은 제 신중한 태도를 비웃었어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본사 말단으로 썩고 싶어? 리스크를 감수해야 성공하는 거야?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 그의 눈은 이미 사장이라는 직함이 주는 성공의 환상에 멀어 있었죠. 결국 저는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불안감을 애써 누른 채 남편이 허황된 꿈을 따라 정든 본사를 떠나 낯선 공장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3. 지금은 매일 아침 신선한 채소의 풋풋한 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때 처음 마주한 공장의 현실은 썩어가는 악취에 가까웠어요. 남편은 번지르르한 사장 명패를 책상에 올려놓고는 사람 좋은 미소로 직원들을 대했지만 제가 회계 장부를 넘겨받아 확인한 현실은 끔찍했죠. 겉보기엔 멀쩡히 돌아가는 생산 라인 뒤에는 온통 붉은 글씨로 가득한 적자 장부가 먼지 쌓인 캐비닛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납품 대금은 몇 달째 체납되어 있었고 당장 다음 달 직원들 월급을 줄 돈조차 부족한 상태였죠. 저는 곧장 사장실로 달려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여보, 이거 봐요. 전부 적자예요. 이자조차 감당하기 힘들겠어요? 이러다 큰일 나요? 하지만 남편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은행이랑 쇼부 봐서 신규 투자 좀 받고 거래처 몇 군데 뚫으면 금방 해결돼. 그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허세는 끝이 없었죠. 그때 낡은 기계를 고치던 라흐만 씨가 기름 묻은 손을 작업복에 닦으며 조용히 다가와 경고했어요. 사장님, 이 기계 곧 멈출 겁니다. 핵심 부품이 너무 낡아서 언제 써버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은 그의 말을 못 들은 척 무시했지만 저는 똑똑히 들었어요.
삐걱거리는 기계 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의 미래가 벼랑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소리처럼 들려왔거든요. 불안감은 점점 더 선명한 형태로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어요. 4. 남편은 대표가 아니라 왕처럼 굴었어요. 그는 공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골프를 치며 자신의 체면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죠.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모든 걸 직원들 탓으로 돌렸어요. 하루는 라흐만 씨가 서툰 한국어 때문에 원자재 발주 수량을 잘못 알아들어 거래처와 오해가 생겨 큰 곤란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납품이 당장 다음 날인데 원자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외국인 노동자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냐며 담당 직원을 탓할 뿐이었죠. 제가 보다 못해 직접 나서서 밤새 다른 거래처를 수소문하고 사정해서 겨우 물량을 맞춰 납품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게 화를 냈어요. 당신이 왜 나서?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알아서 했을 텐데 괜히 설쳐서 일을 망칠 뻔했잖아. 저는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었다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는데도요.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직원들은 중요한 업무가 생기면 남편 대신 제게 와서 조심스럽게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무능과 허세가 만든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고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저는 홀로 공장의 위태로운 기둥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버텨야만 했어요. 5. 결국 위태롭게 버티던 기둥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밀린 대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빗발쳤고 빚쟁이들이 공장으로 찾아와 험악한 분위기를 만드는 일도 잦아졌죠. 월급이 2달째 나오지 않자 평생 공장에서 일해온 베테랑 기술자들부터 하나둘씩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현실을 외면한 채 곧 수십억짜리 큰 계약이 성사될 거다라는 허풍만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공장의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최악으로 치달았죠. 묵묵히 일하던 라흐만 씨조차 저 몰래 다른 공장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저는 퇴근하려던 그를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어요. 라흐만 씨, 제발 조금만 더 같이 버텨줘요. 당신까지 없으면 이 공장 정말 끝이에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그는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아마 제 얼굴이 무척이나 절박하고 처절해 보였을 거예요. 그는 결국 제 진심을 믿고 공장에 남아주었지만 위기의 그림자는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시커멓게 다가와 있었어요. 저는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이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고 절망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어요. 남편이 버려놓은 이 모든 일을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찼거든요. 6. 지금이야 든든한 직원들과 함께 웃으며 내일을 계획하지만 그때는 정말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 저 혼자 내동댕 잊혀진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장담하던 수십억짜리 큰 계약은 당연히 없었고 공장의 상황은 날마다 악화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남편은 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운영 자금 일부와 제 개인 예금까지 몰래 빼돌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야반도주. 드라마에서나 보던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던 그 일이 제게 일어난 거예요. 다음날 아침 텅 빈 사장실과 잠겨버린 그의 휴대폰을 확인한 직원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어요. 모두가 배신감에 떨며 짐을 싸 공장을 떠날 준비를 했죠. 저 역시 모든 걸 포기하고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한 통이면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게 가장 쉬운 길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곁에 남은 몇 명의 나이든 직원들과 저를 믿고 끝까지 남아준 라흐만 씨의 절망적인 얼굴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이대로 모두를 길거리에 내쫓을 순 없잖아요. 모두가 절망하는 잿더미 속에서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때는 그 길이 얼마나 춥고 험난할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무모하리만큼 뜨거운 용기를 냈던 거죠. 7.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와 복잡하게 얽힌 법적인 문제들 뿐이었어요. 매일같이 빚 독촉에 시달리던 저는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과거 제가 살뜰히 반찬을 챙겨주던 고시생 민석 씨에게 연락했어요.
이제 막 변호사 1차 시험에 합격했다는 그는 정식으로 사건을 맡을 수는 없었지만 제 딱한 사정을 듣고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 주었죠. 그는 며칠 밤낮으로 도서관에서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찾아봐 주었어요. 며칠 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대표님의 횡령은 명백한 개인의 범죄예요. 회사 자체는 법정 관리를 통해 살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채권자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는 험난한 과정이겠지만요. 시간과 의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의 말은 칠흑 같던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저는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굳게 결심했죠. 그때부터 라흐만 씨는 제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 주었어요. 그는 서툰 솜씨로 산더미처럼 쌓인 법률 서류 정리를 도왔고 저는 그런 그에게 서류에 적힌 어려운 한국어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죠. 우리는 텅 비고 냉기만 가득한 공장에서 서로의 온기를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희망을 향해 아주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절망 속에서 피어난 작은 동지애가 저희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8. 살아남기 위해선, 그리고 남은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했어요. 저는 과거 본사 시절의 인맥과 거래처 목록이 담긴 낡은 수첩을 뒤져가며 하루에 수백 통씩 전화를 돌렸어요. 대부분은 냉담한 반응이었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러다 과거 본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이지은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어요. 그녀가 정직원들의 텃세로 힘들어할 때 제가 옆에서 많이 다독여주고 업무적으로 작은 도움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걸 잊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지은 씨는 제게 조심스럽게 귀띔해 주었어요. 과장님, 사실 저희 회사에서 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모둠 샐러드를 납품할 업체를 새로 찾고 있어요. 기존 업체의 위생 문제가 크게 터져서 계약을 해지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스쳤어요. 그래, 이 낡은 공장을 샐러드 공장으로 바꾸는 거야? 어쩌면 무모하고 허황된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저는 곧장 라흐만 씨에게 이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해했지만 제 눈빛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심을 읽었는지 이내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낡고 멈춰버린 공장에 다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9. 샐러드 공장으로의 전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고된 과정이었어요. 남은 돈과 지인들에게 빌린 소액 대출까지 전부 끌어모아 낡은 설비 개조에 뛰어들었지만 신선 채소를 다루기 위한 위생 인증 HACCP 기준은 상상 이상으로 까다롭고 복잡했거든요. 라흐만 씨가 밤낮으로 기술자 역할을 맡아 낡은 기계를 뜯어고치고 개조했지만 유럽에서 수입해야 하는 핵심 부품을 구하지 못해 며칠간 모든 작업이 중단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남은 직원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저와 라흐만 씨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힘을 보태주었죠. 가장 큰 문제는 신선하고 좋은 품질의 채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이었어요. 그때 과거 본사에서 지역 특산품 코너를 기획하며 인연을 맺었던 농가의 박종배 대표님께 무작정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그는 과거 제가 자신의 농산물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애썼던 도움을 기억하고 흔쾌히 채소 공급을 약속해 주셨죠.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이 붙었어요. 일단은 소량으로만 시작해 봅시다. 서 사장님의 진심은 알겠지만 믿음이라는 건 지켜봐야 아는 거니까. 저는 그의 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난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믿음과 도움을 한 조각씩 이어붙여 우리의 공장은 아주 조금씩 희망의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10.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심장이 떨리고 손에 땀이 나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드디어 대형마트 본사 사무실에 입찰 심사를 받으러 갔어요. 영화에서 보던 화려하고 경쟁적인 입찰장이 아니라 담당자 2명이 앉아있는 작은 회의실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저희가 며칠 밤을 새워 준비한 모둠 샐러드 샘플과 빼곡하게 정리한 위생관리 서류, 그리고 수십 번을 고쳐 쓴 납품 단가표가 전부였어요. 담당 MD는 아무 말 없이 저희가 내민 샘플을 개봉해 날카로운 눈으로 살피더니 이내 직접 시식하기 시작했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드레싱 포장에 있던 아주 작은 인쇄 오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죠.
긴장한 라흐만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채소 선별 기준의 우수성을 설명하려 했지만 서툰 한국어 탓에 말이 자꾸 꼬이고 횡설수설했어요. 저는 재빨리 나서서 그의 말을 받아 보완 설명을 덧붙였어요. 저희는 단순히 좋은 채소를 쓰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잉여 채소를 줄이고 소규모 영세 농가와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신선한 채소를 공급하는 상생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표정은 좀처럼 읽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초조한 며칠이 흘렀어요. 모두가 불안에 떨며 사무실에서 전화기만 바라보던 그때 드디어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은 적격 판정, 계약 확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큰 소리치던 남편이 도망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저의 작고 무모한 선택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10일, 계약금이 들어오던 날 저는 공장의 모든 불을 환하게 켰어요. 어둡고 냉기만 흐르던 공간이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죠.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직원들의 밀린 월급부터 해결했어요. 라흐만 씨는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첫 정식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아이처럼 눈시울을 붉혔어요. 저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죠. 그동안 말로 다 하지 못했던 고생과 서름이 그 눈물 속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공장 마당에 작은 상을 펴고 조촐한 잔치를 벌였어요. 배달시킨 치킨과 족발이 전부인 소박한 상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꽃이 피었죠. 아직 갈 길은 멀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산더미 같았지만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모든 걸 잊고 서로를 축하하며 웃을 수 있었어요.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아 더듬거리며 걷다가 드디어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남편이 남기고 간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희망을 조심스럽게 피워 올리고 있었어요. 그 희망은 아직 아주 작고 연약했지만 저희 모두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값진 것이었어요. 12. 첫 계약의 기쁨과 안도감도 잠시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왔어요. 물류를 담당하던 유일한 낡은 트럭이 새벽 배송길에 갑자기 고장나면서 납품이 지연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던 라흐만 씨는 고장 난 트럭을 직접 고쳐보겠다며 어두운 차 밑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쇠조각에 손을 크게 베이고 말았죠. 저는 급히 그를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가 찢어진 손을 꿰매게 했어요. 미안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에게 저는 오히려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했어요. 라흐만 씨가 없었다면 우린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희 사이의 믿음과 유대감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졌어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계속해서 터져나왔지만 저희는 이제 예전처럼 쉽게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고 삐걱거리던 공장은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조금씩 손발을 맞춰가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거센 파도가 밀려오면 다 함께 어깨를 걸고 맞서고 파도가 잠잠해지면 서로의 상처를 다독이며 저희는 그렇게 끈끈한 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13. 공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직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올 무렵 꿈에도 다시 보고 싶지 않던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모든 것을 망치고 도망쳤던 남편 도현 씨였죠. 그는 어디서 공장이 다시 일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뻔뻔하기 짝이 없는 얼굴로 공장에 나타나 자신의 법적 지분을 주장하며 회사를 되찾겠다고 소리쳤어요. 여긴 원래 내 회사야? 당신이 뭔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냐고?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처럼 그의 고함과 협박에 눌려있던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의 앞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막아섰죠. 당신이 버리고 간 회사예요. 여긴 이제 당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어엿한 변호사가 된 민석 씨는 남편의 횡령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으며 철저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서현 씨. 승산은 명백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의 든든한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죠. 남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게 손을 뻗으려던 바로 그 순간 라흐만 씨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어요. 그는 남편을 차갑게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죠. 우리 사장님 건드리지 마.
한때 무시받고 멸시받던 이방인의 그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마음을 뜨겁게 울렸어요. 14. 남편과의 지저분한 법적 다툼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공장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갔죠. 입소문이 나면서 납품 물량이 꾸준히 늘어났고 공장은 조금씩 정상 궤도에 완전히 올라섰어요. 저는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심스럽게 2호 생산 라인을 증설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받으며 처음으로 안정적인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아이의 학원비를 걱정하고 작은 차를 새로 뽑을 계획을 세우는 그들의 소박한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어요. 작은 행복들이 공장 곳곳에 따뜻하게 스며들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늦게까지 남아 기계를 손보던 라흐만 씨가 저를 찾아와 쑥스러운 듯 하지만 진심 어린 눈으로 고백했어요. 사장님, 저 이제 오래오래 한국에 있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공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의 눈에는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찾은 깊은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죠. 네, 라흐만 씨. 우리 같이 가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더 이상 위기 속에 만난 사장과 직원이 아니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든든한 동반자였어요. 캄캄하고 추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저희는 함께 새로운 길을 힘차게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15. 약 1년이라는 길고 지루한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남편과의 마지막 재판이 열렸어요. 그동안 앳된 고시생이었던 민석 씨는 마침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 서울의 제법 큰 법무법인에 소속된 어엿한 신입 변호사가 되어 선배와 함께 제 대리인으로 법정에 섰죠.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민석 씨가 제시한 명백하고 구체적인 횡령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재판부는 남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한 법적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죠.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